자, 그런데 여러분들 김유신의 가문이 살았던 가야. 가야는요 1세기경 낙동강 하류에서 형성된 나라인데요. 몇 개의 가야가 지금 보이고 있죠? 여러 개의 가야 보이고 있죠 지금. 네. 지금 보면 한 5개 가야. 5개 정도. 그죠? 자, 우리가 네. 가야라고 부르는 나라는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야 소국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었던 연맹국가입니다. 연맹국가. 자, 그럼 김유신 가문은요 이 여러 가야 중에서 어느 곳에서 살았을까? 그 김씨니까 김의 김. 금강가야? 금강가야. 이쪽 금강가야? 아닌가? 맞아요. 아. 맞습니다. 바로 이곳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 금관가야는요 42년에 김수로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죠. 지금 보여진 이 금관가야 있죠. 이 금관가야는 가야 연맹의 이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크게 성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 금관가의 제10대 왕, 제10대 왕이 김유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였을까? 이 사람입니다. 구해왕, 뭐야? 김구해. 김구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해왕은 김유신과는 또 어떤 관계였을까? 구해왕은요,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 어. 자, 그런데 이 구해왕이 집권하던 6세기경 이 가야 연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위치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야는 지금 어떤 나라들과 붙어 있나요, 지금? 신라. 맞습니다. 자, 가야는 이렇게 신라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적국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신라가요,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바로 이 가야 연맹의 맹공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야 연맹은요, 신라의 총력을 다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32년 구해왕이 신라 법흥왕에게 찾아갑니다. 구해왕. 왜 법흥왕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뭐 살려달라고 이제 구해. 구해요? 구해주세요. 아, 구해달라. 와, 조나탄. 구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전화물. 이름 갖고 놀리는 거는. 아니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맞습니다. 아 진짜요?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하러. 구해왕은요, 가족을 모두 데리고 신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법흥왕은요, 구해왕의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해왕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대접을 했죠. 법흥왕은요, 구해왕과 가족들을 신라 진골 신분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진골. 네. 진골. 네,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독특한 신분제가 있었어요. 골과 두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신분제는 혈통에 따라서 이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었죠. 이 골은 이제 왕족에 해당되는 신분층이고 두품은 귀족들이나 일반 평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해왕이 진골이 되었다라는 것은 금강가의 왕족 출신으로서 신라에도 왕급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보장받은 것이죠. 엄청 배려해 준 네, 거네요. 아니, 엄청 배려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게 가야 왕족으로서 예우를 받아 신라 진골이 된 김유신 집안. 자, 그건 곧요 신라에서 왕실의 친인척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 남은 여러 가야도 차례로 신라에 병합되죠. 그렇게 가야 연맹은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554년 신라 진흥왕 제위 시절이었습니다. 신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죠. 백제군이 신라의 요충지 관산성을 습격을 하는 겁니다. 신라로서는요, 이 관산성을 어떻게든 지켜야 됐죠. 왜냐하면 관산성이 뚫려버리면 백제와의 영토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백제군은 이 관산성을 향해 총공세를 펼칩니다. 자, 이때 관산성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출격한 신라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인물이 누구였을지 한번 보시죠. 장군 김무력이 관산성 전투에 출격을 한 겁니다. 이름이 어떻습니까? 와, 이름이 이름이 강렬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저런 운명인가요? 무력.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김무력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김구해. 맞습니다. 김무력은요, 구해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야의 항복 이후 신라의 대표 장군으로 활약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과 어땠을까요? 신라의 압승이었습니다. 신라군은요,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백제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제 성왕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백제군을 괴멸시키고 왕마저 죽인 관산성 전투를 신라의 대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김무력. 교수님, 가의 적이었던 신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그 김무력 집안은 항복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귀속보다는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력은 신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집안들을 크게 일으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김무력의 활약에 힘입어서 신라 중앙무대에서 신흥 무장 가문으로 이름을 떨친 이 김유신 집안. 그 사이 김무력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김서현. 자, 이 김서현 역시 신라를 위한 인재로 성장하는데요. 바로 이 김서현의 아들이 누구다? 김유신. 맞습니다. 바로 김유신. 네. 자, 그런데요, 이 김유신의 탄생에는요, 그의 아버지 김서현의 아주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러브 스토리. 네. 자, 신라에서 태어나서 신라 정계에서 일하던 이 김서현은요, 어느 날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김서현이 반한 그녀의 이름 만명. 이 만명은요, 신라 정통
왕실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 심지어 아버지 수클종이라는 인물은요, 진흥왕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완전 왕족이. 진짜. 그렇죠. 딱 왕족 라인에. 김서연과 만명은요, 애틋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의 사이가 만명의 아버지에게 알려지게 돼요. 딸의 연애를 알게 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스쿨종이 비로소 딸이 김서연과 야합한 것을 알고서 이를 미워하여 별채에 가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둘을 떼어놓기 위해서 자기 딸을 지금 집에 가둬뒀다는 것이죠. 자, 만명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집안. 어떤 집안이 별로니까. 왜 별로예요? 가야 출신이잖아요. 가야 출신. 네, 가야계하고 사돈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명 아버지는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딸을 가두는 초강수마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초강수. 자,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반대가 지금 극심했잖아요. 네. 근데 김유신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와 이거 진짜 드라마인데 이러면. 여기서 가출한 거야? 맞습니다. 갇혀있던 만명 부인이 아버지 몰래 집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서연과 만명은 지금의 충북 진천인 만노군으로 도망칩니다. 그 이후에 둘은 그곳에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누구다? 김유신. 맞습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김유신이 태어난 겁니다. 가야 혈통으로 태어나 무럭무럭 자란 김유신. 자, 이 김유신의 이름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거는요, 15살 때입니다. 그 후 만노군에서 수도 경주로 와서 살던 김유신은요, 신라의 이 집단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죠. 자, 이 집단은 바로 화랑도. 화랑도는요, 신라 청소년들이 무예와 학문을 익히는 신라의 인재 양성 기관이었죠. 그러다가 유사시에는 전쟁에 참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이 바로 이 화랑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랑 김유신은 역사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기록으로 보면요, 수많은 낭도가 김유신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랑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와. 자, 화랑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인재로 거듭난 김유신.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연을 만납니다. 인연? 중요한 인연. 친구를 만났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춘추. 김춘추는 신라 정통 왕실의 피를 물려받은 최상위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춘추는요, 굉장히 슬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요, 신라 제25대 왕 진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조카였던 진평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 할아버지 진지왕이 쫓겨난 이후 김춘추는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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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받을 수 없는 비운의 왕족이 되었던 겁니다. 어. 김유신은요, 김춘추의 그런 처지를 알면서도요, 친분을 쌓으면서 점점 가깝게 지냅니다. 교수님, 김춘추는 쫓겨난 왕족이잖아요. 근데도 왜 김유신은 김춘추하고 가까워지려 했을까요? 당시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왕족의 혈통을 갖고 있는 김춘추가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유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해주면 언젠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자신이 제2인자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김유신은요, 이 김춘추와 더 끈끈하게 힘을 합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김유신이 김춘추와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또 어떤 걸까? 어느 날 이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축국 한판 하시죠. 아 맞아. 예전에 축국이었죠. 그렇죠. 예전에 축구가 축국이었어요. 아. 축국은요, 지금의 축구와 거의 흡사한 공놀이입니다. 그렇게 둘은요, 김유신의 집 앞에서 함께 축국을 하게 됩니다. 신나게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김유신이 그만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아서 후두둑 뜯어지고 맙니다. 당황한 김춘추. 자, 이 김춘추를 보면서 김유신이 이렇게 권합니다. 어이쿠, 저희 집에 가셔서 옷걸음을 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자, 그렇게 집으로 온 김유신은요, 빈 방에서 김춘추를 잠시 기다리게 합니다. 잠시 후 김춘추가 있던 방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요? 바로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문희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가 있는 방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정답. 네, 그 약간 여동생이 그냥 우연히 들린 게 아닐까요? 난 계획일 것 같아요. 여기는 계획, 여기는 우연. 동현 씨는? 저도 이제 설계. 예, 저는 그 발 밟을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축구할 때부터 사실 뒤에서 몇 번 밟았어. 몇 번 밟았는데 실패하고 드디어 성공한 거죠. 정답은 계획 설계. 정답! 자, 이건요, 김유신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옷고름을 밟은 거죠. 자, 그렇게 김유신의 계획은 통합니다. 김춘추와 문희는요, 이날 이후로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김유신의 시나리오대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된 김춘추와 문희. 그런데 몇 개월 후 갑자기 김유신이 여동생 문희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행동을 벌이죠.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문희의 죄를 내 불태워 없앨 것임. 죄인을 데려오너라. 진짜 불 태우려고 올라간다고? 불을 지펴라. 진짜 지표. 김유신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 과연 김유신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실의 허락. 왕실이 승인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김유신 이거 일단 김유신의 동생 문이 불태우겠다라고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요. 자, 그리고 그 디데이를 신라 왕위 계승서열 1위 덕만공주. 덕만공주 누구죠? 정망공주.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 아, 네. 선덕여왕. 아이, 선덕여왕. 선덕여왕. 맞습니다. 훗날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공주가 김춘추랑 같이 행차하는 날, 김유신은 문희를 세워두고 진짜 불을 붙인 겁니다. 자, 김유신 집에서 연기가 풀풀 피어나니까 놀랍니다. 덕만공주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김유신 집에서 이렇게 지금 연기가 막 나오느냐? 빨리 상황을 파악해봐라.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덕만공주가 당장 김춘추에 가서 문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건 곧 왕실이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였습니다. 와 이거 드라마인데 이것도. 자, 그러니까 문희와 김춘추가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결혼에 골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예요. 신분. 왕족이니까. 그렇죠. 가야계라는 혈통이 문제였던 겁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역시 가야계라고 결혼 반대 당했었잖아요. 결국 김유신이 택한 파격적인 방법이 두 집안의 결합을 끌어냈던 것이죠. 와, 그래서 계획적으로 또 했는데도 그게 더 잘 되니까. 엄청난 분이네요. 자, 그렇게 김춘추와 결혼으로 맺어진 김유신. 이후 김유신은요,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한 번 더 높일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는 629년이었는데요. 김유신은 35살의 원숙한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신라는요, 한강 유역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고구려를 선제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공격하라고 했던 곳은요, 바로 고구려의 요충지 낭비성이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 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의기양양하게 고구려로 향하는 이 신라군, 낭비성에 도착한 신라군은요, 돌격하라! 함성과 함께 고구려와 크게 맞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 패배합니다. 대패합니다. 야심차게 쳐들어갔는데 패했다. 자, 신라군의 기세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꺾이죠. 완전 얼마나 신나면서 봤겠어요. 그럼요. 신라 장군들은요, 이거 대체 어떻게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서 기세를 전환시킬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수 중 한 명이 전세를 뒤집을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자, 한 장수가 홀로 나서 말을 타고 고구려 진영으로 돌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록으로 보시죠. 김유신이 곧 말에 올라 검을 뽑아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왔다.
고구려 진영으로 돌진한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장군 한 명의 목을 베어서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김유신의 모습을 본 신라군들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기세 올라오죠. 우리의 영웅은 김유신. 다시 최고치로 올라가요. 이 신라군 다시 사기가 끓어오릅니다. 자, 근데요 김유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군사들과 함께 직접 고구려 진영을 습격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승리. 대승. 맞습니다. 고구려군 5천여 명을 전멸을 시킵니다. 와. 그리고 낭비성주의 항복마저 받아냈죠.